2019년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버티는 모습이 담겨 강제 북송 논란이 가열될 조짐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하며 62일 만에 최다 집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 재유행을 주도 중인 BA.5보다 더 센 변이가 미국 등 12개 나라에서 보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한국과 일본 사이 긴밀한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스쿨존과 우회전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스쿨존에서는 30분 만에 위반 차량 170대가 포착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1,31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겹쳐 내일 한은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 장관에 원전 생태계 복원을 주문했고 산업부는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나사가 고화질의 우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인류가 개발한 가장 크고 강력한 우주 망원경이 포착한 것으로 135억 년 전의 우주빛도 담아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9은 2년 8개월 전 판문점으로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탈출해온 어민 2명을 북한에 몰래 돌려보내려다가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이유를 묻자 동료 어민들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어민들이 대한민국에 남겠다는 귀순 의향서까지 썼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북으로 송환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울부짖었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문재인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오늘 저희 취재진이 당시 판문점에서 찍힌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정말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억지로 돌려보내진 것인지 지금이라도 이 사진을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윤동빈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2일 목선을 타고 귀순한 탈북 어민 2명이 닷새 만인 7일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하고 판문점 자유의 집 안에 앉아 있습니다. 곧이어 안대가 벗겨진 채 경찰 특공대 등 12명에 이끌려 군사분계선 쪽으로 걸어 나옵니다. 북한 군인을 보자 북송한다는 현실을 깨달은 한 어민이 허탈함에 허리를 숙이며 얼굴을 감쌉니다. 급기야 한 어민이 건물 쪽으로 쓰러져 버티자 특공대원 등이 잡아 일으켜 세우고 2명씩 달라붙어 어민 팔을 붙잡고 북한군 쪽으로 끌고 갑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기 직전 한 어민이 최후의 저항으로 온몸에 힘을 줘서 버티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군이 양팔을 잡자 엉덩이를 뒤로 뺍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은 어민은 군사 분계선을 넘자 운명을 직감하고 체념한 듯 상체를 구부리고 움츠러듭니다. 급하게 북한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탈북민의 인권과 생명을 경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몰래 북한으로 보내려다 안보실 1차장의 문자 메시지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우연히 찍히면서 들통났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 인사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범이며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서 죽겠다며 북송을 고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한 사실과 이들을 귀순 닷새 만에 강제 북송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송 당일 국회에 출석한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이들의 존재와 강제 북송이 알려졌습니다. 군에서 온 문자 메시지에는 오늘 15시에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송환 예정,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후 강제 북송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 장관들은 국회에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북송한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의원이 강제 북송 결정을 누가 했냐고 따져 묻자 청와대 안보실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탈북 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했습니까? 통일부 장관이 했습니까? 컨트롤타운은 안보실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국가안보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합참의장을 청와대 행정관이 불러서 조사했다는 의혹, 북한 어민 송환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북한 인권단체는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안보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3대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을 비롯해 NLL을 넘은 북한 선박의 납포를 지시한 합참의장을 청와대 행정관이 조사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정권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힘은 북한 어민 귀순과 같은 상황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개입하도록 하는 지침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실제로 해상에 귀순하거나 또는 NLL을 월남한 경우에 개입하도록 안보실 지침이 매뉴얼이 있다는 자체가 확인이 됐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조치가 북한 정권이 주민 이탈을 막는 데 이용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바로 돌려보내서 우리 죽음으로 mon다. 문재인 정권도 똑같은 깐부다. 이게 북한 주민한테 다 알려진 거예요. 국정원이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들에 대한 조사를 조기 종료한 혐의로 서훈 당시 국정원장을 고발한 데 이어 오늘 한 북한 인권단체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전 1차장, 김현종 전 2차장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TV조선 황병주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사진을 보면 말을 안 해도 당시 분위기는 짐작이 갑니다. 그동안 이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도 알만하죠. 좀 더 구체적인 당시 상황 그리고 배경은 사진을 단독 입수한 정치부 윤동빈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우선 누가 이런 사진을 찍었고 또 이 사진들은 지금 어떻게 지검에 와서야 입수가 된 겁니까? 예, 통일부는 판문점의 남북한을 오가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상주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통일부 직원은 그때도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정권 교체 후 3년 전 강제 북송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통일부에 요청해 사진을 제출받아 저희에게 제공한 겁니다. 자, 그때가 2019년 11월 7일이죠. 예, 맞습니다. 김유근 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우연히 찍힌 것도 바로 그날입니까? 예, 맞습니다.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군에서 문자로 보고한 강제 북송 사건이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였습니다. 예. 사진들을 보시면 처음엔 탈북어민들이 크게 긴장하지 않고 판문점 우리 쪽 건물인 자유의 집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듯이 보입니다.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돼 있긴 하지만 어민의 두 눈은 안대로 가려 있고 양손은 몸 앞쪽에 포승줄로 묶여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을 통보받은 뒤 자해할 것을 우려해 최후의 순간까지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게 하려는 조치로 추정됩니다. 예, 저 때만 해도 이제 안대로 눈이 가려진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 탈북어민들은 이 판문점까지 올 때까지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고 군사 분계선 쪽으로 끌려가고 북한군을 보고 나서야 이제 상황을 파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언제 이들에게 북송 사실을 알렸는지는 앞으로 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진만 보면 이들이 최후의 순간까지도 북한에 다시 돌아간다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군을 보자 주저앉거나 뒤로 몸을 빼다가 결국 체념한 듯이 북한군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아주 처연해 보입니다. 결국 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시 좀 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죠. 물론 지금 이 사진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들이 조사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지난 6월 국정원이 당시 이 탈북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보통 탈북자를 납포하면 국정원이 주도하는 합동신문에 수주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은 납포된 지 불과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습니다. 이들이 같은 배에 탄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며 서둘러 북송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이 최근에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송환을 한 이유는 그 자들은 엽기적인 살인마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귀순할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저 얘기, 엽기적인 살인마라는 얘기는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만약에 북송 어민들이 동료 어민들을 살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잘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고 누구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흉악범이라고 북송했다고 주장하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귀순 의도가 없었다라고 봤는데 귀순 의향서를 쓴 사실도 최근에 확인이 된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귀순 의향서도 최근에 자필로 썼다고 확인이 됐는데 이러면 귀순 의사가 정말 있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윤동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은 3만 7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의 70%가 전파력이 센 BA.5 변이여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국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던 코로나 진단 검사 키트. 지난주부터 찾는 사람이 늘면서 내놓기 무섭게 팔립니다. 전혀 안 찾다가 이제 뭐 3명, 4명 없어서 못 팔기도 하고.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키트 수요가 느는 건 본격적인 재유행 때문. 오늘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 후반으로 어제보다는 3배, 지난주보다는 2배가량 많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BA.5 검출률도 한 주 새 28%에서 35%로 늘었는데 특히 해외 유입 사례의 경우 70%가 BA.5 변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BA.5형 변이 검출률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발생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A.5가 이끄는 확산세에 재생산 지수는 5주째 상승해 1.4를 기록했고 재감염 발생률도 크게 늘었습니다. 면역 회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재감염 가능성이 기존에 비해서는 좀 높아질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여기에 BA.5보다 더 강한 신종 변이 BA.2.75가 전 세계 12개국에서 보고돼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켄타우로스로도 불리는 새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가 더 많아 감염력과 면역 회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정부가 내일 서둘러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BA.5의 특성상 거리두기 같은 예방책보다 4차 접종을 50대까지 확대하는 등의 고위험군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BA.5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은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4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의 한 병원. 접종 대상인 60세 이상의 참여가 저조해 주 3회 정해진 시간에만 접종자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은 많이 늘진 않았어요. 서너 명 정도. 실제로 4차 접종률은 한 달 넘게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4차 접종하라고 문자가 왔었는데 부작용이 있을까 봐 우려돼가지고. 정부는 4차 접종 대상을 전 국민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재유행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내일 발표되는 대응안에는 우선 50대 이상 고위험군이 접종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행 자체의 규모보다는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줄여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코로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확진자 일주일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모임 인원과 시간을 제한하는 거리 두기는 감염병 자문위원회 내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모인 요양병원과 시설의 경우 감염이 확산되면 면회 제한 등 다시 방역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염자가 공식 집계의 7배에 달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숨은 감염자가 많은지, 미국 언론들은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지 신원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식당 직원도 손님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도 노마스크로 얘기를 나눕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축제엔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틈을 타고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합니다. About a third of the U.S. population lives in a county with a high community level of the virus, according to the CDC. 최근 2주일간 하루 확진자는 평균 10만 7천 명대, 도무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원 환자는 18%나 급증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걸로 추정합니다. 워싱턴대 연구팀은 하루 확진자가 공식 집계의 7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가진단에서 양성이 나와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true number is about 7 times that, since so many people now are testing with at-home rapid assays. 원격 의료업체의 다른 연구에선 실제 확진자 수가 공식 집계의 10배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식 집계가 10만 명대이니 미국 내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 수준이라는 겁니다.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덜해졌기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에 이어서 오늘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규제 개혁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 특히 관심을 끌었던 건 원전 확대 문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업계에 공급하고 원전 생태계도 조속히 복원하라고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장혁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미래차 분야에 1조 4천억 원을 들여 인력 14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로 별도로 대학과 별도로 그러니까 대학은 대학도 길러내고 이건 잘 말씀 민간 주도 인력 양성 시스템을 제가 새로 도입합니다. 1시간 40분가량 이어진 오늘 업무 보고의 핵심은 원전 강국 제도 이야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의 신속한 복원과 일감 조기 공급에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올해만 원전 예비품, 설비 공급 등 원전 일감을 1,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업계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실무 절차에 착수해 2024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전기, 가스요금에 대해선 시장주의 원칙을 지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비정상적 요금 체계가 에너지 과소비와 공기업 경영 악화를 이끌었던 겁니다. 원가에 연동해서 에너지 가격을 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하반기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9.2기가와트의 추가 예비 자원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인력이 떠난 원자력 발전 관련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고사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이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서 넘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경 기자가 직접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머리와 신경 조직에 해당하는 계측 제어 설비와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원전 3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이 계측 제어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 5년간 원전 매출은 3분의 1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원전 항목 보고 진행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탈원전 시작하면서 매출이 과거 매출의 한 3분의 1까지 떨어지게 되고 직원들에 대한 비전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서 이제 의기소 침해지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중소기업들은 폐업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
매출액 100억 원 미만 비중은 2016년 79%에서 2020년 87%로 10곳 중 9곳이 영세화됐습니다. 또 원전 부품 장비 업체 645곳 중 242곳은 수주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슬고 결국은 고철로 팔아넘겨야 되는, 몇 억을 투자했다가 나는 고철로 몇백만 원 주고 팔아넘겨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정부는 올해 원전 관련 중소업체에 215억 원을 지원하고 5년간 기술 개발에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원전의 발전 비율을 30%까지 올리겠다라는 대책도 발표했고, 하지만 본격적인 수주가 시작될 때까지 버티기도 쉽지 않아 황폐해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어제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오늘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멀찍이 서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제 발표는 자연스럽게 없던 일이 됐고 어쩌면 이 기회에 도어 스태핑을 점검해 보려던 참모들의 계획도 무산된 셈이 됐죠. 내일도 할 거냐고 기자들이 묻자 대통령은 뭐라고 답했는지 현장에 있었던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쓴 윤 대통령이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 10여 미터 앞까지 다가옵니다.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이전엔 1, 2미터 거리에서 도어 스태핑이 이루어졌지만 어제 코로나 유행에 따른 잠정 중단 발표 후 기자실과 출근길 로비 사이에 유리문이 열리지 않아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멀어진 거리만큼 대통령과 기자들 모두 목소리를 높여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도 하실 거예요? 이거야 안 되겠어. 대통령이 기자실 옆 1층 로비를 지나 출근해야 하는 청사구조상 어떤 식으로든 도어 스태핑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처음부터 좀 이렇게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락가락 안 하시면 혼란이 좀 덜 할 텐데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 저렇게 한다고 그랬다니까. 선거 때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요. 그런 국민과의 소통의 그런 수단으로 윤 대통령이 일부 참모들의 반대에도 도어 스태핑을 제기한 건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청와대까지 이전한 초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 힘겨루기로 시작된 국회 공백 사태가 벌써 한 달 만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경제 상황이 얼마나 더 위중해졌는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치권도 모르진 않겠죠.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또 만났지만 고성만 주고받다가 별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 법사위원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행정안전위원장 자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고이동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한자리에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파행을 예고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통 크게 양보하고 또 우리 야당을 설득해 주신다면 검수완박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되어야 하는지. 취재진이 빠진 뒤 비공개 회동 땐 마음대로 알아, 약속을 깼으니 사과하라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진행 중에 약간 목소리가 높아지신 것 같은데 혹시 충돌이 있나요? 그거는 과거 얘기하는 바람, 검수완박 문제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 여야 회동은 결국 오는 17일 재헌절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알맹이 없는 합의만 한 채 1시간 만에 결렬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원구성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개특위 참여 여부를 거두지 않으면서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고 양보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국 신설 문제가 걸려있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방송정책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확보를 위한 여야 물밑 다툼도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두 상임위를 양보하면 관행적으로 여당이 맡아오던 정보위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불법성 문제도 본격적인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 여야가 어떤 주장으로 맞섰는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개 변론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소속 민 의원은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의 야당목 위원으로 참석해 민주당 쪽 손을 들었고 법사위는 개의 8분 만에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은 위장 탈당으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위법인 만큼 법 효력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장 탈당한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석한 그런 참관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 측은 절차적 위법은 없었고 민 의원의 탈당도 정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것이 과연 꼼수 탈당이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 이종석 재판관은 민주당 측에 국회의 자유존중이 법 위반의 면죄부가 되냐는 압박성 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유임이 원칙이 존중된다고 할 경우에 그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도 괜찮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 이전에 심판을 마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하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하는데요.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어기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첫날 저희 기자가 스쿨존에 나가봤습니다. 짧은 시간 생각보다 많은 위반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 앞을 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차량 흐름을 살피며 건널 기회를 엿보지만 우회전차 행렬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는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서 있거나 건너려는 움직임만 보여도 반드시 멈춰서야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지키지 않는 겁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 건너려고 했는데 차가 간 거예요. 그러면은 엄격히 따지면 법규 위반이어서. 새로운 교통법규 시행 첫날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우회전할 때 좀 그런 게 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신 그건 몰랐었어요,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차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인 이곳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분간 지켜봤더니 총 자동차 128대, 오토바이 42대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갔습니다. 운전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보행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경찰은 한 달 계도 기간을 둔 뒤 상시 단속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새벽 시간 중학생이 술에 취해 파출소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앞서 절도와 주거 침입 등으로 18차례 입건되기도 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중학생이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 잠시 뒤 파출소를 나오더니 순찰차 위로 올라갑니다. 경찰관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오히려 봉을 휘저으며 경찰관을 위협합니다. 어제 새벽 4시쯤 13살 중학생 A군이 서울 강동구의 한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경찰이 새벽 1시쯤 술에 취해 쓰러진 A군을 부모에게 넘겼는데 3시간이 지난 뒤 다시 파출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겁니다. 만취한 상태다 보니까 안전하게 내려오게끔 유도하는 과정이었죠. 차량에서 미끄러 넘어진다든지 낙상사고나.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절도와 주거 침입 등으로 그동안 경찰에 18번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도 여러 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 관련 사건을 병합해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지만
만 14살 미만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금연을 부탁하는 20대 여성 점주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연 구역이었고 당시 상황이 남겨진 CCTV를 보면 점주 태도가 무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은 한 남성이 담배를 피웁니다. 20대 여성 점주가 나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담배를 꺼달라고 부탁합니다. 담배 좀 꺼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이 남성은 여성 점주를 밀치며 화를 내더니 결국 손찌검까지 합니다. 지난 9일 밤 11시쯤 인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폭행이 발생한 이곳은 가정집이 붙어 있고 바로 옆에는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피해 여성 점주는 가해 남성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일부 폭행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렵다며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어깨를 친 것 같기는 한데 다른 곳을 때리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다시 와서 보복을 하신다거나 사실 그게 가장 무섭잖아요. 가해 남성의 가족은 피해 여성에게 사과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가해 남성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찰이 종로 세무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직 세무서장들이 재임 중 제약회사와 유착해서 세무 관련 특혜를 주고 퇴임 후에 고액 자문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전직 종로 세무서장 2명이 제약회사와 유착한 의혹과 관련 종로 세무서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오늘 어떤 자료에서 나왔을까요? 경찰은 2020년과 2021년 이들이 각각 퇴직을 앞두고 세무조사 대상인 제약회사 등 업체 10여 곳과 고문 계약을 맺고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합니다. 퇴직 후 세무사 신분으로 업체와 고문 계약을 맺는 건 괜찮지만 현직 세무서장 신분으로 계약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최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해 이들이 재임 중 작성한 계약서를 확보했는데 여기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고문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전직 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직 서장 2명 외에도 업체 관계자 14명을 입건하고 추가 연루자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경찰이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획재정부 시절 비서 부정채용 관련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에 나섭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 TV토론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채용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 기재부가 처음으로 해당 직무의 외부인인 그 비서를 채용했고 원래 근무하던 아주대는 교치까지 바꿔서 나중에 복직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사실이 저희 보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결국 TV토론에서 김 지사가 내놓은 해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정채용 의혹도 실체가 가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비서 부정채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주대 총장 시절 함께 일했던 비서 A씨가 기재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서 이 연구원이 된 건가요? 이 양은? 기획재정부 연구원 되는데 전혀 관여 안 하셨어요?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TV조선 취재 결과 기재부는 처음으로 해당 직무에 외부인인 A씨를 선발했고 A씨 퇴직 이후엔 대체 인력도 뽑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이제 전문 인력이 필요해가지고. 아주대 역시 비슷한 시기 A씨가 휴직했다가 나중에 복직할 수 있도록 교칙을 바꿨습니다. 실제 A씨는 김 지사가 기재부에서 퇴직하자 아주대로 복귀했다가 김 지사가 만든 사단법인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한 보수단체는 김 지사가 TV토론에서 허위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 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재명 의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마다 승객이 몰려서 매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광역버스가 54대 추가 투입됩니다. 운행 횟수를 30% 이상 늘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지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도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정류장.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정류장이 귀가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나면 잠시 줄이 짧아지지만 금세 다시 길어집니다. 엄청 힘들죠. 이렇게 몇십 년을 다녔는데 버스가 더 한 50% 정도는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현재 820회에서 1116회로 32% 늘리기로 했습니다. 2층 전기버스도 26대 투입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광역버스가 모자라 입석이 늘어나면서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광역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입석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14년 입석을 금지시킨 적이 있지만 출퇴근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에 한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지금도 광역버스가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매야 하기 때문에 입석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경찰 모두 현실적인 이유로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퇴근 전쟁을 없애려면 급행열차와 버스 전용차로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다음 달 서울 시내 도로에서 포뮬러 2로 불리는 전기차 경주 세계대회가 열립니다. 경주용 전기자동차가 시속 280km로 달리는 대회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서울에 글로벌 축제가 하나 생기는 것이기도 한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고소정 기자입니다. 날렵한 모습을 한 경주용 자동차가 질주합니다. 매연이 없고 소음도 적은 전기차 경주 대회입니다. 시속 280km까지 달리는 포뮬러 2 경기인데 다음 달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서울 잠실 한복판에서 세계 최대 규모 대회가 열립니다. 전기차 경주인 포뮬러 2 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다고 하니까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더 볼거리도 많고 이제 특별한 경험이. 경주용 전기차 22대가 잠실 종합운동장 트랙과 인근 도로 2.76km 코스를 달립니다. 실제 도로에서 경주를 하다 보니 대회 준비까지 포함해 백제 고분로와 올림픽로 일대가 최대 열흘 동안 통제됩니다. 상인과 배달업 종사자 등 일부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납품을 없잖아. 모든 게 차량 통제로 인한 그 한 달간의 생업이 막대한 지장. 서울시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우회로를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과 교통 혼잡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 홍보를 위해 다음 달 10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지는 서울 페스타 2022에서는 전기차 경주대회와 K-팝 공연, 한강 축제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전 일본 총리의 분향소가 차려진 주한 일본 문화원을 찾아가 조문했습니다. 고인이 아시아 번영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다며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언급했는데 조만간 한덕수 총리와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정부 조문단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영정에 고개를 숙입니다. 전문해 주셔서 그런 감사합니다.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아베 전 총리의 명복을 기원한다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례식 날짜가 정해지면 한덕수 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과거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총리나 장관급 조문단을 파견했는데 2000년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 장례식 때는 현직이던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방일해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 때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정체된 한일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합니다. 외교부는 강제동원 배상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피해자 설득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은 부인의 요청에 따라서 가족장으로 오늘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시작된 밤샘 조문에만 일본 정계 인사와 세계 각국의 조문단 등 2,500여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사찰주의는 배웅하려는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시신을 태운 운구차가 사찰을 떠나자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담습니다. 40년 정치 인생을 오롯이 바친 자민당사와 국회, 총리 관저를 돌아봤습니다. 총리 관저를 지날 땐 기시다 총리가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상주인 아키에 여사의 요청에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일반인 조문을 받았습니다. 조문을 받기 전부터 길게 줄이 섰습니다. 시민들은 앞다퉈 분향소를 찾아 영정 앞에 헌화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작된 밤샘 조문 스야에는 일본 정계와 각국의 주요 인사 2,5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도 조문했습니다. I came at the president's behest because more than allies, we're friends. 대만 라이칭더 부총통은 1972년 단교 이후 일본을 찾은 대만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이달 말엔 정부와 자민당 합동 추도식이 열립니다. 일본 정부는 역대 총리 중 4번째로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내일 미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미국이 추가 긴축에 나설 거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1,316원대까지 치솟으면서 또다시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물가의 환율까지 고공행진을 하면서 한국은행이 내일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8.2원 오른 1,312.1원으로 장을 마치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오후 한때 1,316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미국발 긴축의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외국인들이 셀코리아를 이어가면서 원화 가치 약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 6달 동안 18조 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 달러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유럽 경제가 작지가 않은데 이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달러가 강세가 갔으니 일단은 안전자산 쪽으로 돌아서자. 6%대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내일 하느니 사상 최초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들어갈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시장에선 빅스텝을 기정사실화하며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가계부채인데 다른 금융정책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와 경기 침체의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은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아이들에게 우주, 은하계를 그려보라고 하면 검정 바탕에 흰 점들을 찍어 넣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고화질의 우주 망원경으로 바라본 우주는 이렇게 수만 가지 색으로 빛나고 있었는데요. 이 망원경은 135억 년 전의 우주빛도 담아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총 천연색 빛들이 반짝입니다. 지구에서 46억 광년 떨어진 은하단입니다. 가장자리에 휘어진 빛은 태고 쪽 우주에서 왔습니다. Light from the oldest galaxies, the oldest documented light in the history of the universe, 13 billion years ago. It's hard to even fathom. 인류가 촬영한 우주의 모습 중 최고의 해상도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해 말 쏘아 올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었습니다.
육각형 반사거울 18개를 붙인 지름 6.5m짜리 거대 망원경은 지구에서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궤도를 돌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주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보다 성능이 100배 뛰어납니다. James Webb Telescope is optimized to see in the infrared part of the spectrum, which gives us a whole different set of information about the universe. 130억 광년의 빛도 관측할 정도인 만큼 우주의 수많은 비밀을 풀어줄 걸로 기대됩니다. Since we know the universe is 13.8 billion years old, we're going back almost to the beginning. 나사는 잠시 뒤인 밤 11시 30분 태양계 밖의 행성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세쿼이아 숲으로 유명한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산불이 났습니다. 진화가 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주말 새 더 커졌습니다. 30층 빌딩 높이의 세쿼이아 숲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숲 곳곳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쉴 새 없이 불을 뿌리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불은 나흘 전에 시작됐습니다.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주말 새 규모가 2배로 커졌습니다. 벌써 여의도 면적의 3배를 태웠습니다. Hardened is not as effective simply because of the terrain. And so with that, we're really relying more on water and the helicopter drops. 불길은 점점 번져 최고 볼거리 중 하나인 자이언트 세쿼이아를 삼킬 태세입니다. 평균 높이 91m, 둘레 34m로 30층 건물과 맞먹습니다. 이 숲엔 500그루만 남았습니다. 공원은 숲을 보호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With the temporary sprinkler system that is in place, we are confident that's giving those giant sequoias the best protection available. 최근 가뭄으로 산불이 잇따르면서 자이언트 세쿼이아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Kind of heartbreaking. We feel afraid for the people in the town. Just heartbroken about the trees. 3,000년 이상 된 그리즐리 자이언트 등 유명 세쿼이아는 지금까지 안전합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이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논쟁 오늘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직접 답변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다솜 기자입니다. 공항에 몰린 구름 인파, 훈련을 보기 위해 경기장에 찾은 수천 명의 팬들. 토트넘 콘테 감독에게도 이번 한국 방문은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This type of welcome and was amazing. Was amazing for me. Was amazing for the players. I didn't see him one month, and I think it was a lot of time. 단순히 놀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콘테표 지옥 훈련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현지에서도 큰 화제입니다. 섭씨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에도 양쪽 골대를 가로지르며 4km 이상을 달린 선수들. 천하의 케인과 손흥민도 결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처럼 선수들이 이제 유일하게 훈련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끝나고 나서 뭐 다른 말 할 거 없이 그냥 힘들었다 뭐. 콘테 감독도 피할 수 없는 질문. 손흥민에 대한 월드클래스 논쟁에 대해 묻자 간단 명료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Many people underrated him, and I think Sonny can play in every team in the world. 함께 찰칵 세리머니를 해달라는 요청에 난감해하는 손흥민을 위한 특급 서비스까지. 콘테 감독의 토트넘은 내일 K리그 올스타와 프리시즌 첫 경기를 치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수족관의 웅크린 문화가 낮잠에 빠졌습니다. 진주빛 몸에 물결 치듯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더니 온몸이 검게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밝아집니다. 물개 같은 천적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며 보호색을 바꾸는 걸까요? 어미 품에 잠든 아기 고양이가 무언가에 공격당한 듯 두 발로 얼굴을 막습니다. 잠에 빠진 개가 구슬피 짖고
헛발질을 하며 버둥댑니다. 인간은 꿈을 꿀 때 팔다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악몽을 꾸다 깼는데도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환각을 경험하기도 하죠. 수면 마비 현상, 즉 가위 눌림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가장 많이 꾸는 악몽이 군대 다시 가는 꿈일 겁니다. 제대한 지가 언젠데 입영 통지서가 날아듭니다. 항의하고 통사정하며 헤매는 꿈을 40살 넘도록 꿨다는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밤이 길면 꿈도 많다고 하죠. 코로나 팬데믹의 밤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날만 하면 또 악몽이 오는 가위 눌림의 연속입니다. 악몽이 무서운 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한 주 만에 2배씩 뛰물 뛰면서 6차 대유행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5는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뛰어나서 이미 감염됐던 사람도 쉽게 다시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 출몰해 인간을 침범한 바이러스 중에 가장 센 놈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나는 사이에 경각심은 풀릴 대로 풀려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정신 바짝 차려서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정부처럼 멈칫 우물거리다 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위중증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백신입니다.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자발적인 접종이 절실합니다. 재감염자의 건강 위험도와 치명률이 한 번 감염된 사람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미국 학자가 말했습니다. 다시 주사위 굴리기, 러시안 룰레트가 시작되었다. 그 누구도 코로나와의 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이는구나 싶었던 그 끝이 다시 시야에서 가물거리는 순간 다들 허탈하고 화나고 더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시인은 기다림의 까치발을 내리지 말자고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아침이 오는 까닭이고 어린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라고 말입니다. 7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었습니다. 다시 장맛비 소식입니다. 내일 새벽 중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mm까지 지역 편차가 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150mm가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비가 집중될 때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중부 지역은 내일 낮부터 저녁까지,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대체로 30도 이하에 머물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과 대구는 28도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비가 주로 소나기 형태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0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